안녕하세요. 내 사고 소개하고 하지 뭐.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당원들 홍보 동영상으로 쭉 갈 거니까 이렇게 좀 붙으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저희들은 사회혁신 포럼이라고 하는 국회에 등록되어 있는 의원 연구단체 소속 회원들이기도 하면서 또 민주당의 사회적 경제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이기도 하고요. 또 시민사회와 활동가들이 함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출마를 선언하는 복귀왕 의원님과 함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세한 말씀은 복귀왕 위원장 후보님이죠. 출마 선언문에 담기로 하고요. 오늘 함께 오신 우리 의원님들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민영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송재봉 의원님 오셨습니다. 윤건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광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전진숙 의원님 오셨습니다. 최현일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박민규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민주연구원의 우리 부원장이신 최혁진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회적경제 활동가분. 예, 그럼 좀 이따가 우리 위원장님이 직접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원들께서 왜 이 자리에 갑자기 아침에 왔을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풀뿌리 이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해온 많은 분들과 함께 해온 정당인데요. 지난번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이후로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와 민생 현장이 정말 엉망인 상태입니다. 이런 이제 우리 시민사회와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함께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함께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계기로 우리 한번 제대로 준비해보자라고 하는 의지들을 모아서 이 자리에 함께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먼저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남 아산 갑지역구 복귀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배 의원께서 몇 분 소개를 좀 빼먹었는데요. 서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조주연 이사장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두의 포럼 공웅재 기획협력실장님도 저쪽에 함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성함을 깜빡했는데 우리 또 사회적경제 분야에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오늘 이 자리 제가 소문 많이 안 했는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게 합니다. 마치 당대표 출마 선언하냐 이런 농담을 하실 정도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사회적 경제 활동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갑 국회의원 복귀왕입니다. 지난 8월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0월 10개 부문 전국위원장을 선출해 당의 지도체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10개 전국위원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사회적 경제는 저출생, 양극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정글 자본주의가 낳은 각자 도생과 무한 경쟁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의 하나입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이윤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것을 다시 사회에 재투자하는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경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사회 연대 경제라고도 부릅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덜 익숙하지만 기후위기도 처음 등장했을 때는 낯설고 모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기후위기 해결에 함께 나서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 경제로의 방향 전환도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내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분야 활동가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또 지켜내기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씩 그 성과를 축적해 지금의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정치의 역할이 고단한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서 우리 공동체의 희망을 더 크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 시대가 우리 민주당에 부여한 과제 중 하나이고 바로 정치가 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이미 국제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는 상식의 영역입니다. 유엔과 OECD 등 국제사회는 10년 전부터 회원국들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고 작년 4월 유엔은 다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모든 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커녕 어렵게 구축해놓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막무가내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정부 조직은 축소하고 예산은 대폭 삭감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2023년 1조 원대에 육박했던 예산이 올해에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사회적 경제 활동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욱 전진해야 합니다. 인류 생존을 위해 기후위기를 극복해내야 하는 것처럼 역사의 전진을 위해 역사의 퇴보를 극복해내야 하는 것처럼 사회적 경제 분야의 퇴보도 그저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준비로 사회적 경제 분야의 더 큰 도약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바로 그 중심에 민주당 사회적 경제위원회가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8월 우리 당은 이재명 대표가 주창한 기본사회 구상을 당 강령 중 하나로 채택했습니다. 기본사회는 이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이자 미래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그 가운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17대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해서 2010년 아산시장으로 2차례 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 분야의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치의 중심은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국정과 지방행정을 통해 쌓아온 저의 모든 에너지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쏟아붓겠습니다. 2022년 충남도당 위원장으로 일할 때 저는 도당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분야 실태조사와 성과 분석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사회적 경제의 우수성을 증명해냈고 그 연구 결과를 충남 지역 광역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등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최초의 선례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오신 여러 활동가들과 연대하며 민주당 내 사회적 경제 일꾼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성장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일꾼들이 지방정부를 이끌어가면서 사회적 경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하고 훈련될 수 있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힘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핵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비롯한 관련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법 통과와 함께 더 많은 노력을 수반하여 사회적 경제가 우리나라 주요 정책으로 우뚝 서도록 힘쓰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활동이 미약할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그때가 오면 민주당이 키워온 사회적 경제가 대한민국 발전의 기둥이 됐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저 복귀왕이 그 틀을 닦겠습니다.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하지만 저 혼자, 민주당 혼자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사회 현장의 활동가들과 손잡고 사회적 경제의 성장 발전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활동가 동지 여러분, 손잡아 주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 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주 듬직합니다. 꼭 복귀왕 후보를 압도적인 지지로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에 당선시켜 주십시오. 두 가지 점에서 듬직합니다. 하나는 여지껏 보지 못했던 아주 출중한 역량을 가진 그런 분이 사회적경제위원장 후보로 나섰다는 점, 또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점, 이 대목에서 정말 듬직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오신 분들 중에 소개를 아직 못 해드린 분들이 계신데요. 먼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 김경민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김대훈 총장님, 순천향대 조화성 교수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셨죠? 한번 이번 복귀왕 후보가 당선이 된 이후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활동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으겠습니다. 시장경제는 너무 거칩니다. 공공경제는 경직돼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그런 경제입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의 미래는, 이게 만약 사람을 위한 그런 체제로 지속 가능하다면 그것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보다 더 풍성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 길에 저희들이 함께 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청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복귀왕 후보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지금 발의된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함께 힘을 모아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 복귀왕 위원장님이 앞장서서 추진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실 분 계시면 잠깐. 우리 이광희 충북도당 위원장님께서 그럼 체력. 마이크 맞을까요? 높이가? 교수의 교육감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해야 합니다. 만 14세부터 교육감을 예비 후보로 교육감을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선생님, 우리 교장쌤, 준비된 교육감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홍재남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도 시민 여러분과 만나 목이 터져라 호소했습니다. 교육감은 역시 24년 현장 경력, 유일한 민주 진보 진영의 여성 후보 홍재남을 선택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오늘이 향후 서울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멈출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쓰러질 것인가, 일어날 것인가. 모든 후보가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 민주 진보 진영의 교육감 단일 후보가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그때 치류에 영합하며 정치권을 기웃거리고 뒷배로 삼으려는 후보가 있었고, 지난 9월 4일 제일 먼저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거의 매일 거리에서 시민과 만난 홍재남이 있습니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양보했으니 이번에 교육감은 내가 돼야 한다고 우기는 후보가 있었고, 정당 등에서 사회적 배려를 위해 적용하는 여성과 신인 가산점 없이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는 홍재남이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더 이상 이런 가오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1000만 서울시민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수장인 교육감은 그 누구보다 탁월한 전문성과 떳떳한 도덕성, 그리고 철저한 미래 비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교육감 선거의 틀을 완전히 바꾸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수는 교육감의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고 물으실 수 있지만 이미 교육감 후보의 출마 자격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행 교육자치법 제24조는 교육감 후보의 자격을 규정하면서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국가 또는 지자체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했던 사람만 교육감 후보로 나갈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저는 여기서 고등교육법에 따라 근무한 경력을 제외하는 입법을 범야권과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유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서울교육감은 고등교육이 아니라 유초등 교육을 통할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교육감 후보에 출마하려면 퇴직해야 합니다. 저 또한 2월에 퇴직을 함으로써 정치적 천민에서 벗어났고 이제야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가 교육감 후보에 출마하려면 휴직하면 그만입니다. 교사는 퇴직, 교수는 휴직. 이것이 우리 교육감 교육감 선거의 불편한 현실입니다. 교육 사주체, 즉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정해 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육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과 자유는 완전히 박탈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과 자유는 완전히 박탈되어 있습니다. 불가침의 인권과 참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입니다. 저는 민주 진영, 진보 진영의 교육감 예비 후보로서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구시대적 편견과 민주주의 혐오에 기반한 법률을 과감하게 바꿔내고자 제안합니다. 셋째, 만 14세부터 교육감을 뽑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현재 만 18세 투표권을 주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이번 민주진보 단일후보 추진위에서 만 14세부터 교육감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듯이 저는 본선거에서 교육감을 뽑을 때도 만 14세부터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학급 회장도 본인들 손으로 뽑으며 자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육감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휩쓸릴 것이라는 말은 학생들을 가소평가하는 것이자 참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학생들의 미래와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을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없다면
이는 커다란 비극입니다. 학생들의 미래는 학생들이 자신의 손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적어도 교육감은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신인이 하는 기자회견은 언론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 기자회견도 어떤 보도도 되지 않고 묻힐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도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교육감 최적임자로, 과학교사로, 혁신 미래 학교 교장으로 올해 2월까지 서울 남부교육지원청 교육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장과 호흡한 홍재남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과 존엄을 파괴하는 딥페이크 합성물에 대해서도 꾸준히 정책을 발표하고 목소리를 낸 후보 역시 저 홍재남 뿐이었습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홍재남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제는 서울에서도 교사 교육감이 나와야 합니다. 충분히 그럴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표가 절실하게 부족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의 선생님이라고 부를 교육감, 우리 교직원이 우리 교장쌤이라고 부를 교육감, 우리 학부모가 준비된 교육감이라고 부를 교육감, 단일 후보 최적임자 홍재남입니다. 제가 민주진보 단일 교육감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 교육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의료 대란과 민생 위기는 말도 꺼내지 못하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의료 대란과 민생 위기는 말도 꺼내지 못할 거면서 고기 만찬은 도대체 왜 한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우려대로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밖에 나가 얘기하기 창피해 죽겠다고 말할 정도로 허무하게 끝난 빈껍데기 만찬이었습니다. 의료대란의 한가운데서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만나서 고기만 먹고 덕담만 나누다 끝났다는 말입니까? 배추가 금추가 되며 치솟는 물가고에 국민은 절망하는데 대체 만찬을 왜 한 겁니까?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순지개병 특검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한가하게 만찬을 즐기는 동안 국민은 아픈 몸을 이끌고 응급실을 찾기 위해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우리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한동훈 대표와 주도권 싸움을 할 셈인지 답하십시오. 이것이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자세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만나 의료 대란에 대한 제대로 된 고언을 전하지도 못하는 여당이 야당의 여야의 협의체 구성 제안을 갈등 조장이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을 해결해보자는
야당의 노력을 무작정 폄훼하고 기껏 한 것이 대통령과의 빈손 만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의료체계 붕괴의 책임이 본인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자각하고 이제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의료대란 해소에 나서십시오. 그것이 지금까지의 무능과 오판에 대한 국민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발 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여당 공천을 좌우지우지했다니 대한민국이 김건희 공화국입니까? 자고 일어나면 언론 지상을 김건희 여사가 채우고 있습니다. 온갖 군데서 김 여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히 김건희 공화국이라 할 만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전 검사 이현모 후보의 공천에도 관여했다는 전직 대통령실 직원의 발언 녹취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가히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외면하고 물타기를 한다고 이 불씨가 사라지겠습니까? 꺼지겠습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 이후 명태균 씨에게 매달 세비의 절반을 건넸다는 녹취가 공개되고 명태균 씨가 의원님 공천 어떻게 받으신 거 아시죠? 라고 말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국민은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한 힘이, 배경이 누구인지 묻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면 이는 국정농단을 넘어서 헌정유린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체 국민의힘 공천에 얼마나 손을 댄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김건희 여사에게 집권당의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쥐어준 것입니까? 대통령 부인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고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만 주는 검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의혹을 밝히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특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예. 자, 양 옆으로 쓰시면 돼요. 절반씩 이렇게 세 분 이쪽으로. 예. 세 분 이쪽으로. 나머지 이쪽으로. 두 분, 한 명만 이쪽으로 와요. 한 명만 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아. 한 발짝만, 반 발짝만 옆으로. 오케이. 감사합니다. 늦었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구 앞 정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명 곽하 빛고울 한글 간판법 5개 광고물법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초등학생들이 자신들이 청원한 법률안을 직접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멀리 광주에서부터 국회까지 왔습니다.
지난 7월 광주광역시 각하초등학교와 빛고울초등학교 4학년 학생 전원이 손편지로 저희 의원실에 외국어 간판이 너무 많아 알아볼 수가 없다. 아름다운 한글로 된 간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한글 간판을 많이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청원이 국회로 도착하였습니다. 한글을 사랑하고 장려하는 것은 국가의 근본 의무이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 중 하나입니다. 이에 이 청원 내용에 부합하도록 법안을 만들고 여기 계신 소중한 우리 청원인들과 함께 국회에 제출을 오늘 하고자 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초등학생들이 청원한 법률이 제출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청원인들의 대표단을 소개하겠습니다. 각하초등학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할 때마다 앞에 계신 기자분들에게 반발 나와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하초등학교 4학년 1반 기선효. 네, 나와서 인사해 주세요. 예. 4학년 2반 손하일. 예. 4학년 3반 조준오. 4학년 4반 박곤희. 4학년 4반 추진우. 4학년 5반 김리원. 다음은 빛고울초등학교입니다. 빛고울초등학교 4학년 1반 양태양. 4학년 1반 신서영. 예, 이렇게 총 9분의 청원자 대표가 각하초등학교, 빛고울초등학교 4학년 전원을 대표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인솔자분들 간단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하초등학교 박종영 교장 선생님, 빛고울초등학교 이혜중 선생님, 학부모 추진우의 아버님 추연학님,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빛고울초등학교 4학년 양태양 신서영 학생으로부터 어떻게 이 청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청원 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쪽 와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빛고울초 각하초 4학년 학생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모두가 읽을 수 있는 간판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간판들이 영어, 한자, 러시아어, 일본어 등 외국어로만 적힌 것들이 많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고민하였습니다. 마을에 있는 가게들의 간판들도 조사해 보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한글이 함께 적혀져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림만 있거나 한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모르는 어린이나 어르신들은 간판을 읽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불편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 여러 학교 학생들, 부모님들과 함께 4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명 중 2명이 불편한 경험을 했다고 했고, 이름을 알 수 없어 무슨 가게인지 몰랐다는 사람, 다시 가고 싶어도 가게 이름을 설명할 수 없었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심부름이나 약속을 정할 때 가게를 찾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고, 단순한 영어 단어도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가지고 주민센터부터 구청, 시청, 시의회, 국회에 편지를 보냈었고 국회에서 이 편지를 응답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하초등학교 4학년 박고은희 학생으로부터 직접 어떻게 이 청원의 내용이 이루어졌는지 직접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각하초 4학년 학생들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정준호 국회의원님,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글 간판법을 발의하려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가 읽을 수 있는 한글 간판을 기업이나 가게가 알아서 잘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을 만들고 또 개정하는 역할은 국회의원님들이 하신다고 배웠습니다. 저희 초등학생들의 제안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법안을 이렇게 발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희는 이 법안이 발의된다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한글 간판이 전국에 퍼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발의되어 한글 간판을 기업이나 가게가 다 표시하게 된다면 평소 외국어 간판으로 불편하셨던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한글 간판이 가게가 번창하는 데도 도움되고 인지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관광하러 온 외국인에게 아름다운 우리말의 우수성도 더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말이 많이 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원자들 너무 귀엽고 똑똑하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자필 청원서는 기자회견장 뒤에 전시되어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각하 비꼬을 한글 간판법에 대한 법안 취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 광고물 등 관리와 5개 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법률 개정 법률안입니다. 5개 광고물법이라고 하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현재 5개 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 맞춰서 한글로 표시해야 되며 외국 문자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의무사항은 이미 맞지만 단속은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지키라고 법은 만들기 했는데 이 법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 처벌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속도 쉽지 않고 바로잡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외국어로 된 간판에 대해 외국어 밑에 한글을 병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이 고발하고 처벌을 받게 하는 일에 대해서 일일이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법안에서는 각 지자체들이 처벌이 아니라 계도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에 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낮추되 과태료 처분 전에 충분히 계도할 수 있도록 해서 한글 간판을 실질적으로 확산하자는 내용으로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현 5제곱미터 이하의 간판이거나 3층 이하의 간판이 설치가 될 경우 신고나 허가 대상에 속하지 않아서 외국어 간판이 3층 이하 간판에서 범람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외 규정을 삭제를 해서 건물 층수나 크기에 상관없이 한글 표기 의무의 계도 효율성을 높이도록 모든 간판에 이 법안이 적용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초등학생 청원인들의 염원처럼 모든 간판이 한글 간판이 되는 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포토타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큰 소리로 한글 간판법 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통과시켜 주세요 라고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외쳐보겠습니다. 한글 간판법 통과시켜 주세요. 한 번만 더 할게요. 한글 간판법 통과시켜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후에는 곧바로 여기 계신 청원인분들과 의원과로 가서 청원인들과 함께 법안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예. 오른쪽으로. 붙여. 자, 뒤로 쓰시고요. 은주 씨, 일로 오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국회의원 문정복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경기도당 청년위원장에 출마하는 저희 시흥갑 청년위원 조은주 씨를 응원하기 위해서 함께 했고요. 우리 경기도당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위원장으로서 후보로서 포부와 결의를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조은주 후보입니다. 인사하시고, 예, 옆에는 조은주 후보와 같이 경기도당의 청년위원회를 같이 활동했던 동지들이고요. 이번 선거에서 큰 역할을 해줄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조은주 청년위원장의 출마 선언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출마 선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청년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조은주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현장에서 다양한 지역의 청년분들과 함께 청년의 주도성, 격차 해소, 지속성의 가치를 보장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폭넓은 위치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 일자리 본부장을 역임하며 31개 시군구를 돌며 저희는 청년의 오늘의 꿈과 내일의 일을 연결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에 광역 기능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켜켜이 쌓아온 다층적인 청년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의 삶을 위협하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의 문제를 직시하고 우리 경기도 청년 당원분들과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다중위기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자치, 자립,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경기도 내에 촘촘히 구축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불편부당한 비정상의 세계에서 민생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한탄스러운 작금의 현실을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좌시하지 않고자 합니다. 삶의 여건이 악화될수록 이행기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더욱 커지고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의로움으로 이로움을 만들며 작금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불의에 저항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청년 당원분들과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님과 함께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당의 압승을 시작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먹사니즘을 실현하는데 경기도 청년 당원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경기도 청년 당원분들 한 분 한 분이 존중받고 또 빛나는 활약을 하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드는 데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광역 기능을 강화하고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 광역, 그리고 중앙을 잇는 생활권역별 청년 당원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또 체감도 높은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 도내 우수한 청년위원회 활동들을 확산시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위원회가 다시 회복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리더와 인재를 양성하고 발굴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 당원들이 다양한 청년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수 인재 DB를 구축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선거 때만 잠깐 이용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경기도 청년 정치학교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또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배들과 매칭을 통해 정치적 경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경기도당 청년 피지컬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당 청년당원의 취향 존중 커뮤니티를 운영함은 물론 청년당원의 온오프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해 포인트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경기도 청년당원들을 위한 소셜 오디오 플랫폼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 당원들의 참여와 활동에 대한 욕구조사를 시행함은 물론 31개 시군구의 청년활동 인프라를 매핑하여 제공할 것입니다. 도시군구 청년위원회 간의 소통과 그리고 원활한 교류를 위해 월간 뉴스레터를 발행해서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복합 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흩어지기보다는 소통하고 또 연대의 지점을 넓혀나가면 삶을 위협하는 위기와 그리고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경기도의 청년이 삶이 나아지면 대한민국의 청년의 삶의 지형도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막중한 책임감으로 저는 최선을 다해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여러분, 단결된 힘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나아가기 위해 함께 맞손잡고 또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0분 예고된 브리핑이고요.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유정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을 외친 심우정 검찰총장은 2차 수심위 권고를 즉각 받아들이십시오. 무도한 정치검찰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명품백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직무 관련성이 없어 죄가 없다던 검찰의 억지 논리가 깨진 겁니다. 피의자인 최 목사는 나를 처벌해달라 항변하는데 변호사도 아닌 검찰이 최 목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총극을 빚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최 목사가 무죄여야 여사님도 무죄이기 때문입니다. 여사님 호위부대를 자임한 정치검찰이 자폭쇼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공권력을 갖다 바친 검찰은 김 여사의 사유물입니까? 지금이라도 본분을 찾으려면 만장일치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던 1차 명품백 수사심의 결정부터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천명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2차 수심위 권고를 즉각 받아들이십시오. 청탁금지법의 취지 그대로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최 목사와 김 여사를 모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올리십시오. 그것이 김 여사로 인해 사문화된 청탁금지법을 살리고 검찰의 존재 유의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참에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살펴보길 권합니다. 그게 바로 윤 대통령이 그토록 외쳐온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는 베프입니까? 공범입니까? 새빨간 거짓말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결혼한 후로 연락한 적 없다던 이종호 씨가 김 여사와 40여 차례도 모자라 다른 번호로도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그때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이 씨에게 먼저 수없이 많은 전화를 한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베프입니까? 아니면 주가 조작 공범입니까?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인정된 89건 통정거래 가운데 무려 48%가 김 여사의 계좌로 이뤄졌습니다.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가 무려 87번이나 등장합니다. 1심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게다가 1심에서 무죄였던 또 다른 전주
손아무개 씨의 유죄도 인정됐습니다. 이쯤 되면 검찰 수사가 시작될 때 김 여사가 이 씨에게 연락해 수사에 대비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은 언제까지 국민 속이고 사실을 덮을 수 있다는 미련한 기대를 갖고 있나 봅니다. 손바닥으로 혀로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아도 진실의 압력이 더 셉니다. 새어나오는 진실을 막기엔 두 손, 두 발 부족할 겁니다. 이종호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사 사건 외에도 삼부토건과 최혜병 수사 외압 의혹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종착점은 역시나 김건희 여사입니다. 검찰의 황제 조사가 해결책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젠 대통령실이 먼저 김건희 특검법을 전격 수용해야 합니다. 정권 몰락의 참극을 피할 유일한 선택입니다. 선선해진 날씨 가운데 거리에서 정권 퇴진의 목소리가 넘쳐나게 될 날이 임박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만 다시 읽겠습니다. 선선해진 날씨 가운데 거리에서 정권 퇴진의 목소리가 넘쳐나게 될 날이 임박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브리핑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당장 불법으로 얼룩진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을 취소하고 부실 검정의 책임을 지십시오. 뉴라이트 세력이 역사 왜곡을 위한 불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한국사 교과서를 만든 한국학력평가원이 검정 통과를 위해 표지가리 꼼수까지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과서 검정 통과형 실적을 급조하려고 16년 전 문제집을 표지만 갈아 다시 냈습니다. 다급한 눈 가리고 아웅에 저자 허락도 생략을 해버리니 정작 저자는 16년 전 없어진 과목의 문제집을 표지가리 해내는 게 어딨냐며 당황하는 형편입니다. 해당 출판사는 국제표준도서 번호를 받기 위해 저자의 이름까지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명백한 저작 인격권 침해이자 공무집행 방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은 물론이고 불법으로 얼룩진 급조 교과서로 대체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뉴라이트를 모른다면서 모든 역사적 사실을 뉴라이트 방식으로 해석하고 해결하고 주장하는 용산이 역사 왜곡 교과서의 뒷배입니까? 대통령실에서 암약하던 뉴라이트가 이제 드디어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 정신까지 장악하려는 겁니까? 3년도 안 남은 정권이 100년 대계인 교육과 미래 세대의 정신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관과 미래를 결코 뉴라이트 세력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교육부는 당장 한국사 교과서 검정을 취소하고 부실 검정에 대한 책임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검인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아이들의 교육권과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2024년 9월 25일 오후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법 왜곡죄에 관한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 왜곡죄가 아니라 민주당발 입법 왜곡 방지, 헌법 왜곡 방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가 눈앞에 다가오자 민주당이 이른바 법 왜곡죄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정당한 범죄 수사를 한 검사들에게 보복의 쇠사슬을 채우려는 시도이자 전형적인 입법 권력의 남용입니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 권력 남용은 비단 법 왜곡죄 도입 시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범죄를 수사하고 혐의가 있으면 기소해서 처벌받게 하는 것은 검사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표적수사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수사를 못하게 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기소를 못하게 하고 사실관계도 특정하지 못하면서 검사를 탄핵소추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생중계되는 국회 청문회에 불러내서 조리돌림식으로 망신을 주려고 합니다. 모든 수사는 피의자가 있으니 대상이 없는 수사란 있을 수 없다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법 왜곡인지, 누가 왜곡을 판단할 수 있는지 물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조차 특정되지 않아 판단조차 할 수 없다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할 일과 국회가 할 일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조리돌림을 위한 청문회를 대부분의 증인과 참고인이 거부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이재명 대표 사건의 장외 변론, 사법의 정치화를 통한 방탄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전형적인 입법 왜곡이자 헌법 왜곡입니다. 헌법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입법 권력을 남용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법권은 엄연히 법원에 속하고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행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주당의 검사 보복용 법 왜곡죄가 아니라 입법 권력을 사유화하는 민주당의 입법 왜곡과 헌법 왜곡을 막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방탄을 위해 법 왜곡죄를 밀어붙여 입법 권력을 사유화하면 민주당의 입법 왜곡과 헌법 왜곡에 대해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그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2024년 9월 25일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금품을 준 사람은 기소 권고, 받은 사람은 불기소. 검찰은 제발 법대로만 하십시오. 최재형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심의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금품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그간 검찰의 판단이 앞뒤가 맞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명품백을 건넨 사람은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금품 수수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현재 상황을 보며 대한민국의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에만 급급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스텝이 꼬였습니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연합니다.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급급하니 앞뒤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검찰의 공이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정치검찰을 자처하며 국가의 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린 지 너무 오래입니다. 정치 주판 그만 튕기시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검찰의 본분을 다하십시오.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하겠다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심위의 권고를 즉각 받으십시오. 국민들이 검찰에 바라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법대로 처리하는 것뿐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철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11일 특위를 발족하고 추석 기간을 포함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특위는 대한민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목적 하에 대책을 논의해 왔으며 동시에 국회 차원의 입법을 진행했습니다. 특위 출범과 동시에 소속 의원들께서 앞장섰으며 특히 최근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딥페이크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성폭력방지법과 청소년 성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국감 전에 법안 소위를 열어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추진하는 등 최대한 빨리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위는 오늘 관계정부 부처의 당국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2차 회의를 가지고 특위 차원의 1차 딥페이크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한마디로 만든 사람, 판 사람, 본 사람을 모두 처벌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불꽃 추적단 같은 민간에 의존하지 말고 사법기관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엠번방에 이어서 성범죄물 유상의 온상인 해외 플랫폼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위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서 즉시 집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미래에 또다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만들어지고 확산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두 같이 했습니다. 특위는 오늘 발표한 1차 정책 과제 중 입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입법을 마무리하고 정부가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조속히 확정해서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의 소지, 시청까지 처벌하고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도 불법 촬영물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 유통 시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 수준으로 상향하도록 관계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둘째,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까지 대폭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까지 확대하도록 성폭력 처벌법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유통의 온상인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법상 의무를 강제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향후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넷째,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도입을 의무화하겠습니다. AI 기본법 제정을 통해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도입을 의무화하고 AI 서비스 위험성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률을 재개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원스톱 통합 지원과 신속한 삭제를 통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사, 삭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 활동에 대한 원스톱 통합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디지털 윤리 교육 강화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이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도록 디지털 윤리 교육 및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도록 촉구하고 단속과 수사가 일시적이 아닌 상시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며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와도 삭제와 수사 협조가 긴밀하게 진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특위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온라인상 성범죄물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단속 방안, 그리고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위는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철수, 위원 이인선, 김승수, 조은희, 최형두, 유상범, 김상욱, 김장겸, 서지영, 박충권, 이다리, 최수진, 이수정, 올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진행한 문체위 현안 질의 과정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위증 사실을 밝히고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부정 비리에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허위 증언 내용입니다. 어제 24일 문체위 현안 질의에서 제가 이기흥 회장에게 대한체육회장은 공직자입니까? 라고 묻자 이 회장은 자신은 공직자가 아니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 발언입니다. 2023년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장은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공직자에 해당됩니다. 대한체육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며 공공성을 띈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이기흥 회장은 자신이 공직자가 아니라고 답변함으로써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대한체육회장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그 막대한 재정 지원과 관리 감독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본인이 공직자인지도 모르면서 그 직을 수행하고 있었으니 어찌 보면 지금의 체육계 현실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체육회 비리 문제에 대한 대한체육회 관리 감독 부실 내용입니다. 최근 태백시 체육회장의 성희롱, 폭언, 갑질 등의 비위 행태가 드러나면서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제주시 체육회장의 갑질 논란으로 물러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태백시 체육회에서 또다시 비리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대한체육회의 지자체 체육회 관리 감독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대한체육회는 회원 시도 체육회에 대해 지도와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는 완전히 방기되었습니다. 포건과 성희롱을 일삼는 지방체육회장을 방치한 대한체육회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자체 체육회가 비리와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대한체육회 관리 부실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시급히 태백시 체육회장의 비위에 대해 즉각적인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소관 회원단체의 공정한 운영을 지도하고 비위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조사와 징계를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저버린 대한체육회는 지금 이 순간부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기흥 회장은 반복된 허위 증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체육회장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인이 공직자인 줄도 모르고 회장직을 수행한 것만으로도 연간 4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운영하는 대한체육회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체육계 발전을 외면한 채 자신의 정치력 확대만을 인선만 하고 있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계속해서 정치에서 체육을 독립시킬 것이며 정치의 체육 개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습니다. 특히 지난 체육회장 선거 때는 체육의 정치 독립이냐 정치 종속이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규정하고 일부 언론에서 정치로부터 스포츠의 독립을 주장하는 투사라고 언론에서 회자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살림을 담당하는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임기를 반도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거나 타 고위직으로 영전하기 위한 발판만 되어 왔습니다. 이기흥 회장이 말하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연임을 위한 견제로부터의 독립을 말하시는 겁니까? 이기흥 회장은 정관 위반 소지가 다분한 인사를 특별 보좌관으로 위촉했습니다. 이기흥 회장의 대한체육회 사유화는 인사 부분에서 또한 두드러집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28조는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혜리 이사를 평창훈련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해 월 300만 이상의 보수를 받게 했습니다. 이는 이기흥 회장이 정관 위반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점을 악용해서 정관을 무시한 임용이라는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회장의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시절부터 중앙신도의 부설 사단법인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의 관계가 있는 조혜리 이사를 보수성 수당을 지급하는 특보직에 위촉한 건 사적 이해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정몽규 회장은 규정, 절차에 어긋난 자의적인 사면 단행했지만 그 책임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8일 대한축구협회는 당시 대한민국과 우루과이 평가전 킥오프 약 1시간 6분 전 징계 중이던 축구인 백인에 대한 사면을 기습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면자 대상자 중 중대한 비위는 제외했다는 협회의 설명과는 달리 협회는 2011년 K리그 승부조작 사건에 가담했던 범인들, 특히 승부조작 주범 또는 브로커 역할을 한 인물들을 사면 명단에 포함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본 건을 진행하며 대한축구협회는 첫째, 정관 제44조를 위반해 이사회 당일 사면 안건을 이사 일부에게 당일 통지했고, 둘째, 정관 제65조를 위반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사면에 대한 근거가 없음이란 이유로 유권 해석을 거부했음에도 사면을 의결했으며, 셋째, 유관기관인 프로축구연맹 또한 유권 해석을 거부 및 명시적인 반대에도 강행하는 등 규정과 절차를 어긴 점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대한축구협회는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는 답정너식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경영공시를 규정한 위반 제86조에 따라 관련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요구에 조차 제출하지도 않았고 사면 명단 또한 국회 상임위에 제출 요구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운운하며 명단을 비실명한 채 제출한 점입니다. 이는 상위단체인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 규정, 이사회 회의 결과를 경영공시에 포함하나 위반이기도 합니다. 위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정몽규 회장이 사면 추진을 지시한 데서 시작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 회장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입니다. 정 회장은 2023년 3월 31일 사면 철회 기자회견에서는 본인의 책임 여부나 절차의 위법성은 반성하지 않고 오직 여론의 반응이 격하니 철회한다는 입장만 발표한 뒤 사퇴의 책임을 진다며 부회장단, 이사진, 위원장단을 총사퇴시켰으나 정작 본인은 책임지는 모습을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꾸린 이사진의 이 사태의 책임이 큰 이석재, 최영임, 이임생 등을 유임시키는 등 눈 가리고 아웅식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배드민턴협회 비위 사실입니다. 김택규 회장과 최병주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은 협회 후원사로부터 후원 물품을 받아 본인 지역인 충남, 태안 지역에 임의적으로 대량 배분했습니다. 협회 내 기부 및 후원 물품 관리 규정에 의하면 후원 물품의 집행 주체는 사무국에 있으며 기준과 절차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처리했기에 규정 위반이자 형법 제355조, 356조에 의거 업무상 횡령 배임에 해당합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김택규 대한배드민턴 회장 모두 내년 초에 임기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재선, 3선, 4선 도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같이 연임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을 때 체육계 부정부패는 더욱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선수들에게만 가고 국민들의 관심은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윗물이 맑지 않은데 아랫물이 맑을 수는 없습니다. 대한체육회에 대한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그 시작은 이기흥 회장의 3선 연임 불가에 있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자신의 영달 도구로 대한체육회를 이용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멈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몽규 회장, 김택규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고 후대에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본인만이 옳다는 생각을 이제는 접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체육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개혁의 길에 체육인들과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 중원구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저는 오늘 감염병 전담병원 피해회복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지방의료원이 처한 현재 상황과 국고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실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 서울의료원 노동조합 심현정 위원장 오셨습니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서비스 노동조합 성남시 의료원 지부 임성원 지부장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심현정 위원장과 임성원 지부장 순으로
현장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의원 노동조합 위원장 심현정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방의료원은 시민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최후의 보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자괴감, 허탈감만 남아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지침을 충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남은 직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전담기관은 기존 일반 환자 이탈로 일반 진료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의료원의 경우 2023년 진료 실적은 2019년 대비 17% 감소하였고 코로나19 손실보존금은 2020년 552억에서 2023년 32억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진료 실적 회복기까지 약 4.3년이 소요된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회복 지원금은 2023년 180일 지원으로 운영 손실이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감염병 유행 시 일반 환자를 뒤로한 채 감염병 치료에 전념하느라 유능한 전문의들이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의료 공백 시에도 전공의들이 떠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는 항상 유지하라 합니다.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술할 수 있는 전문의, 분만과 심장마비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의가 몇 명이나 될까요? 지방의료원의 의사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운영 자금도 줄어들고 정부 지원금마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금 부족으로 급여 미지급 시 남아있던 의료진마저도 의료원을 떠날 것입니다. 이제 지방의료원은 이 위기를 넘어갈 힘조차 없습니다.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이 체감하고 공공의료로 더 좋은 인력들이 올 수 있도록 감염병 전담병원 피해 회복 지원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필수 의료를 제공받고 튼튼한 공공의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지방의료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 성남시의료원 지부장 임성원입니다. 저희 성남시 의료원은 성남시민의 염원을 담아 17년간의 노력 끝에 2020년 3월 17일 개원을 앞두고 그해 2월 시범 운영 중이었으나 당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어 다른 전국의 지방의료원 및 공공병원 등과 함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 진료를 목표로 진행됐던 모든 개원 준비는 보류되었고 병상 확보 및 인원, 시설 등의 재정비를 통한 모든 지원이 확진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감염병을 전담하며 결국 2020년 7월 28일로 개원을 미루어 온라인으로 진행까지 했습니다. 정식 개원을 통한 정상 진료도 시행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은 일반 환자들의 성남시 의료원 내원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24시간 집중 관리와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성남시 의료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의 노력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결과 속에 성남시 의료원은 2021년 1월 15일 코로나19 감염 중증 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함께 개원한 성남시 의료원은 기존 경영에 따른 의료 수익이 산출될 수 없어 다른 지방 의료원들과 공공병원들에 비해 적은 손실 부담금을 지원받았고 이런 열악한 지원 속에 사명감으로 헌신했던 의료진 및 의료원 직원들의 이탈과 함께
필수 진료과들의 공백이 발생하였으며 경영 악화로 인한 누적 적자폭이 증가하여 기존 보유하고 있던 잉여금조차 모두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긴축 재정으로 그 여파는 오롯이 환자와 직원들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코로나19를 집중 치료하였던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를 전담했던 병원들이 다시 예전으로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회복기 지원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현재도 성남시 의료원은 장기간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는 비정상적인 운영 결과로 개원을 통한 정식 진료도 시작도 해보기 전에 적자폭이 증가와 함께 의료진 이탈로 진료 기능을 많이 상실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빌미로 성남시장은 본인 공약사업 이행만을 위해 민간 위탁 운영을 추진하며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저하시키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국가재난 시기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희생했던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들이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이 상황 발생했을 때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 의료 체계가 무너져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에 따른 국가재난 시기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번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전담병원 피해회복 지원법과 같이 회복기간에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통한 합리적인 법안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함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저희 성남시 의료원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 처했던 신생지방의료원들의 회복 및 자립을 위한 특별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겨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의 환자들을 사랑하는 병원 노동자를 대표하는 두 분의 대표자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감염병 전담병원 피해회복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듯이 지난 코로나19 사태에 지방의료원 등 많은 공공병원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난 후 이들 공공병원은 경영 악화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감염병 사태 이후에 일반 환자의 복귀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 병상 이용률이 78.4%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은 49.2%에 그쳤습니다. 2023년 지방의료원의 의료 수익은 늘지 않고 고물가로 의료 비용은 늘어 2023년 한 해 의료 손익이 5,751억 적자입니다. 그나마 의료 외 수익으로 적자분을 줄였지만 2023년 한 해 적자만 3,074억 원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이 착한 적자는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과 구조조정의 압박에 놓여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국가가 국민 건강을 위해 공공병원을 동원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국가가 지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이 사태를 방치하면 다음에 올 팬데믹에는 감염병 대응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기에 저는 오늘 비장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발의한 감염병 예방관리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감염병 전담병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책임을 갖게 되는 내용입니다. 감염병 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이 3년 동안 전담기관 지정 이전 대비 의료 수익 감소분 지원을 의무화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19년 대비 23년 의료 수익이 감소한 지방의료원은 34개 의료원 중 27개로 법률이 개정되면 이 지방의료원의 피해 회복 지원 금액은 연간 약 2,760억 원 이상으로 추계됩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공공의료의 최전선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을 살리십시오. 의료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바깥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경로가 국가안보 사항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허망한 진실회피를 멈추십시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경로설과 02-800-7070 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어떠한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가안보 사항이라 답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경로했는지 아닌지가 국가안보 사항입니까? 그러면 매번 신문지상을 뒤덮었던 대통령의 경로는 대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의 파렴치한 변명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참모들은 수차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는 없었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원의 물음에는 답하지 못합니까? 그동안 국회에서 했던 증언은 모두 거짓말이고 법원의 물음은 법적 책임이 두려워 국가안보를 빌미로 답하길 거부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순직해병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감추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통령 측의 이번 답변 거부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의 배후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임을 시인한 것에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수사 외압의 실체가 드러나고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곳이 두려운 것 아닙니까? 진실은 감출 수도 덮을 수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허망한 진실 회피를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특검법을 관철하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에게 대해 법적 책임을 따박따박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노조법 2, 3조 거부권 행사가 국제망신인 줄은 아는 윤석열 정부에 호소합니다. 노조법 2, 3조를 당장 개정하십시오.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에 결사의 자유협약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다고만 언급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노조법 2, 3조가 국회를 통과하자 결사의 자유협약에 부합한다며 환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국제기준이 그러하다 보니 고용노동부도 눈치가 보이고 신경 쓰이긴 했나 봅니다.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했던 사실을 쏙 빼고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다고만 썼으니 말입니다. 노조법 2, 3조 거부권을 당당히 행사하던 윤석열 정부는 어디 갔습니까? 노조법 2, 3조는 이미 국민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십시오. 국제사회에 사실대로 보고하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자 국제망신이라는 방증입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다시 다뤄집니다. 다시 한 번 더 국제망신 당하지 않으려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노조법 2, 3조 개정안 통과에 적극 힘을 보태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 실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들 그만 괴롭게 하시고 국민들 그만 괴롭게 하십시오. 국민들은 당장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통과되어 모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민생을 돌보는 방법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2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뇌물 준 사람은 죄가 있다는데 받은 사람은요? 죄가 없습니까? 대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형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의 입장이 무척 난처해 보입니다. 뇌물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검찰이 수심이 권고에도 김건희 여사를 굳건히 지켜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재형 목사에게 죄를 물으려면 김건희 여사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무죄라면 최재형 목사도 무죄여야 합니다. 물론 수심이 공고사항이니 가뿐하게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호위무사로 전락한 검찰이 구겨진 체면이라도 회복하려면 수심이 권고를 즉시 수용하십시오. 청탁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법 앞에 평등한 재판을 받는 것이 진정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길입니다. 노동자의 고귀한 생명이 고작 몇 푼의 돈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대표 아들 박 총괄본부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구속되며 총 8명의 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대표가 구속된 사례는 2번째입니다. 23명의 사망자와 9명의 부상자를 만든 참사는 명백한 인재입니다. 노동자를 돈벌이 도구로만 취급한 회사는 비상구 설치, 직원 안전교육 미실시 등 안전의 기본도 지키지 않았으며 심지어 산재 사고를 은폐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안전관리자를 4개월이나 공석으로 두고 전문성 없는 인사로 임명까지 했습니다. 아리셀 박 대표가 구속 수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고 김영균 노동자의 사례에서 배웠듯 대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고작 몇 푼의 비용보다 가볍게 여기는 기업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수사하십시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가족들의 절규가 외면되어선 안 됩니다. 검찰은 최선을 다해서 노동자와 가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제대로 책임을 물으십시오. 다시 한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국민 안전에 귀막은 윤 대통령, 태영호 전 의원 말은 들으려나.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망명 뒤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모처럼 옳은 말을 했습니다. 태 처장은 어제 채널A에 출연해서 북한 쓰레기 풍선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대북 전단 단체들과 협상의 살포를 중단하게 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물풍선 대응 및 국민 안전대책 면에서는 큰 소리만 칠 뿐 아무 대책이 없이 당하기만 하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태 처장의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을 포함해 야당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주장입니다. 북한은 일부 탈북단체가 북으로 보내는 대북 전단에 대응해서 오물풍선을 날려보낸다고들 합니다. 대북 전단이 북쪽 사람에게 어떤 효과,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오물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피해는 명백합니다. 심지어 용산 대통령실 연공까지 뚫렸었죠. 그러니 우선 대북 전단 살포부터 중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독트린 같지도 않은 8.15 독트린에서 오히려 이를 부추겼습니다. 심지어 군 당국은 지난 22일 오물풍선 살포로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오물풍선에 대한 군사적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한 거 아닌가요? 북한도 이에 질세라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해서 백령도를 포함해 접경 지역 주민들이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더한 단호한 군사적 조치는 무엇일까요? 오물풍선을 띄워보내는 원점을 타격이라도 하겠다는 말입니까? 윤 대통령은 속는 셈 치고 태영호 전 의원 말이라도 들어보길 바랍니다. 대신 입으로만 안보를, 입만 열면 즉강 끝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김태효 1차장은 멀리 두기를 바랍니다. 군대도 가지 않았으면서 일부 밀리터리 덕후, 일명 밀떡들이나 할 법한 전투 식량 안주로 먹기 놀이도 중단하십시오. 군인들에게 전투 식량과 통조림 넉넉하게 지급하라는 그 멍청한 소리도 이제 그만하십시오. 국민들께서 발 뻗고 잠이라도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분야야 윤 대통령이 사고를 쳐도 수습이 가능하다지만 안보 분야는 사고가 나면 감당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브리핑 이어하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느 수심위 권고를 따를 텐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어제 김건희 씨에게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귀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고입니다. 명품백을 포함해 고가의 화장품과 술을 건넨 최 목사는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이 같은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뇌물을 건넨 최 목사도 당연한 듯 받아챙긴 김건희 씨도 기소해서 처벌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알고 계신 상식에 부합할 겁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공정하고 법과 원칙에 맞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동안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앞에 허연 배를 드러냈을 뿐 단 한 번도 으르렁댄 적이 없습니다. 김건희 씨 명품백 사건의 경우 검찰이 김 씨의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었습니다. 최재형 목사를 수사하면서 이런저런 회유성 질문을 던져 무혐의 결론을 유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서둘러 불기소 처분을 했더라면 재판부가 유무죄를 가릴 기회마저 박탈당할 뻔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사와 판사가 해야 할 일을 뺏지 말고 검찰 일이나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한 윤석열 정권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검찰은 존속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난 5일 김 씨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수사심의위 권고를 그대로 따랐더라면 검찰은 윤석열 정권의 충견이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했을 겁니다. 새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명예회복의 길을 열어줬으니 심우정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김건희, 최재형 이 두 사람을 기소하기 바랍니다. 김건희 씨의 위법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필요하다면 검찰은 김 씨를 소환 조사해야 합니다. 오라는 곳으로 출장 가서 휴대전화 압수당하는 굴욕 한 번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아울러 김건희 씨의 청탁성 뇌물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를 충실히 해두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출을 피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에게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